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MMPT 그 마음 공부 중에서 마음지식 네 가지, 이 마음지식 네 가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공부한다 싶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 공부의 특징은 끊임없는 반복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의 초점은 그 상담과 심리 치료에 적용하는 MMPT라는 그런 맥락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MPT 마음 공부가 어떻게 상담과 심리 치료로 사용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물론 MMPT는 기본적으로 그 심리 교육이죠. 심리 교육인데 심리 교육과 상담, 심리 치료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 증거 기반한 심리 치료, 그러니까 여러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CBT, 인지행동 치료, 이 치료법은 다른 어떤 치료법보다도 가장 권장되는 치료법이죠. 그 이유는 그 CBT가 인지행동 치료가 그 증거 기반한 그러한 그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CBT의 특징은 뭐냐면 심리 교육에 있습니다. 단순히 뭐 과거 얘기를 하고 공감받고 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 교육, 그 내담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갖고 오는 거죠. 그 CBT의 출발은 BT라고 할까요? Behavioral Therapy, 행동치료죠. 행동치료는 심리학의 그 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그 행동치료는 굉장히 그 실험실에 바탕을 둔 그 연구에 기반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거기서 볼 때는 이제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잘못된 학습에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학습을 재학습해야 된다. 그 재학습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시 학습하는,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치료, 또 행동치료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인 인지행동치료, 마찬가지로 그 증거에 기반한, 그리고 그 심리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MMPT 역시 그 심리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곧바로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MPT도 CBT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CBT라는 틀은 작고 최근에 그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그 다음에 지금 단계는 인지 행동 치료에서 세 번째 단계에 지금 이름은 없습니다만 마음챙김 등 수용이 들어오면서 그 제3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이 특징을 동기 인지 행동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 증상이라고 하는 것,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없으면 없으니까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핵심은 동기를 파악하고 동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MMPT는 MCBT, Motivational Behavioral, Motivational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그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카데믹하게 어, 너무 학술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MMPT를 상담이나 그 심리치료에 적용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그 마음지식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명상에 대한 부분, 마음 챙김에 대한 부분, 긍정 심리에 대한 부분, 즉 마음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MMPT에서는 치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성장, 아니 인간의 성장,
혹은 또 거창하게 말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장 과정에서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MMPT 마음 공부의 두 축,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중에서 마음 지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지식은 네 가지죠. 동기 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그리고 끝으로 마음사 이론입니다. 이 마음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가 주의 훈련이고요. 또 마음 지식을 통해서 주의 훈련을 하는 그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식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오게 되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이 변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지식 네 가지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쓰이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지식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변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거, 그 점이 이제 우리가 공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변화의 동기를 확립하는데 이 마음지식 네 가지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네 가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그리고 마음사 이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관점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또 관점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자신의 삶이, 자기가, 세상이, 또 다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죠. 뭐 우리 덕성여대에서 늘 바라보이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인수봉으로 해서 백운대 또 만경대에서 그 삼각뿔 모양 이어서 삼각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저 구파발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즉 바라보는 곳, 관점,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경험이 달라지죠. 이 덕성여대 우이동에서 바라보는 북한산과 저 구파발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은 사뭇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 즉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 그대로라기보다는 내가 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어,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행복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지식 네 가지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작동 원리를 알고 잘 운용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마음 지식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이러한 그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의 심리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와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명, 안발금,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다. 다른 뭐 누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첫 번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MPT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나의 성장이다.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 내 자신을 다루는 그 기술이, 실력이 향상되는 것, 그것이 자기 성장 혹은 마음의 성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행복은 따라온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치유는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기상태론입니다. 동기상태 이론은 그 음, 스트레스와 웰빙을 정의 내리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동기상태로는 스트레스와 웰빙을 정의 내릴 때 동기로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동기 좌절, 음, 동기 좌절 예상을 스트레스라고 정의 내리고요. 동기의 충족 예상을 웰빙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웰빙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는 말 대신에 어떤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좌절 혹은 동기좌절의 예상이다. 또 웰빙이라고 하는 것, 또 쉽게 말하면 뭐 행복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일상용어로는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충족되는 것 혹은 동기의 충족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기를 또 정의 내리고 가겠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씨앗 부분이 있고요. 그 목표 상태를 이루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추동력, 소망, 에너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되면 그걸 동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욕구,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구라는 말도 번갈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 욕망, 또 때로는 또 맥락에 따라서는 욕망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의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말로 표현되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추동력,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기라고 정의 내리고 이것을 또 일상용어로는 욕구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행불행의 원인이다.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의 원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 감정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동기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바로메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따로 두기보다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메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동기 상태 이론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 우리의 성장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그 여러분이 상담자라고 한다면 내담자의 스트레스와 웰빙의 근원인 동기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동기.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누군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뭐 셀프 카운슬링, 셀프 사이코세라피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치료한다. 자기 스스로를 상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바르게 알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자기 셀프 카운슬링, 셀프 사이코세라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치료자다, 상담자라고 한다면은 그 내담자와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동기가 뭔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 고통 너머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그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증상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동기를 파악하는 거, 그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가 동기상태 이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어,
그 힘든 것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 안에 동기가 없다면 그런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상담을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한다면 그 내담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혹은 이것을 뭐 심리 교육이나 워크숍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참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 욕구가, 동기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는 것도 좋은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동기상태 이론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물론 웰빙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 봐라. 거기 반드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게 또한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무슨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이렇게 음, 귀인시킨다 그러죠. 그렇게 원인을 돌리기보다 일단은 그 나의 어떤 동기가 관여하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의 동기를 알게 되고 자기 객관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삶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선택들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행위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동기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거 뭐 기업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 특히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오히려 증상을 키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고 더 나가서 자신의 성장,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또 나중에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과 관련해서 또 설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 크게 나누면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스트레스와 웰빙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와 관련돼 있고 동기가 충족되거나 좌절되거나 혹은 충족이 예상되는 상태이거나 좌절이 예상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고 그 유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의 경험은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와 웰빙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것은 환경과 즉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구성된다, 만들어진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동기, 뭐 일상용어로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지,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서, 감정, 감각, 행동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특히 동기, 인지, 행동의 특정한 집합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라고 하게 되면 왠지 사람을 이렇게 좀 고정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사람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일정한 특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왠지 좀 변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 인지, 행동의 특정한 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인지, 행동 각각을 하나하나씩 변화시키게 되면 바깥에서 보면 우리 일상용어로는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말하자면 성격이라 그럴 때는 우리 그 안에 우리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어, 막대기를 나뭇가지를 어, 한꺼번에 한 10개를 묶어 놓고 꺾으라 그러게 되면은 꺾기 어렵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꺾게 되면은 10개 전부를 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동기들, 인지들,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변화시키기 좀 어려워요. 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꺾게 되면은 그 전체 다를 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격이란 말보다는 뭐 동기, 인지, 행동 이런 것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특질과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성격이라 부르든 어떤 그 사람의 하나의 특질, 특성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상태, 지금 상태, 그 상태가 반복되면 그 사람의 특질이 된다. 자주 화를 내다 보면 화를 내는 성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구성주의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 전에 그 한 가지 더 이 도식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뭐냐면 조금 아까 그림을 좀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환경이라는 것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들의 어떤 조합 관계에서 이들의 조합 관계에서 경험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특정한 게 물론 알고 보면 다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혼자 어떤 생각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생각이 발단이 돼 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경험, 우울이라는 경험, 분노라는 경험, 죄책감이라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내부에서 이런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동기, 인지, 행동, 특히 이것들의 조합입니다. 또 정서, 감각, 이것들은 이 동기를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보게 되면요. 동기를 피라미드 정점이라 보게 되면 서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지가 동기에 영향을 주고 동기가 또 인지에 영향을 주고 또 행동이 인지에 영향을 주고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동기에 영향을 주고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특정한 우리의 그 예를 들면 몸의 감각 상태 이것이 또 동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동기가 또한 우리 내면의 감각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의 그 동기 상태가 정서이고 또 정서는 그, 그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 준 거니까 또 긴밀한 관계 있고 또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인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도 변합니다. 또 정서와 행동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인지 행동 또 동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정서 상태, 우리의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 또 분노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동기, 인지, 행동 등의 변화를 통해서 그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주의의 시사점은 첫 번째 그 나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나를 바라보는 어, 눈 이것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봤고 어떤 사람은 졸다 나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영화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박조건, 외부적인 자극이 제공된다고 해도 거기서 경험되는 것은 우리의 동기, 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영화를 바라보는 눈, 나의 관점, 내 내면의 차이가 경험의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성주의보다는 철학에서는 그 구성주의와 대비되는 그런 그 입장을 리얼리즘,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음, 반영해서 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특히 적어도 심리학자들은 이치적으로는 실제 삶에서는 실제론자처럼 살지 모르지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구성해서 만들어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알아가느냐. 그거 역시 마음 공부겠죠.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컵조차도 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지만 나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들, 또 마음의 특징들, 이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죠. 어떤 뭐 빨간색을 본다라고 할 때에도 만약에 나에게 그 색깔을 보는 그러한 그 역량이 그런 기제가 내 눈과 뇌에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 빨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빨강이라서 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 빨강 색깔, 그 색깔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를 떠나서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도 알고 보면 내가 만들어서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 뒤까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삶이 다르게 경험되죠. 근데 우리는 실제론에 매우 익숙합니다. 실제론자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조금 조금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들, 그것들이 내가 만든다는 것, 내 내면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의 관점도 좀 존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조건을 변화시키는 이런 마음 지식들, 욕구 생각을 쉬는 기술인 명상,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마음 챙김의 기술, 또 이런 욕구 생각, 행동 등을 잘 쓰는 그러한 긍정 심리의 그런 마음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안조건만이 아니라 박조건을 바꾸는 것도 또한 우리의 경험을 바꾸는 것이죠. 네. 내가 부부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바꾸면 부부관계가 또 원만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갈아치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박조건을 바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박조건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조건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도 또한 그 내 삶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나를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을 갈고 닦는 그러한 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구성주의를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아, 그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관점이란 게 있고 저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고 나는 어떤 동기와 인지, 어떤 욕구와 생각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저 상대는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동기와 인지를 가지고 보고 있는가 이런 그 관점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커질 것이고 첫째,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관점을 절대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갖고 있는 그런 욕구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실력도 양성될 것이고 상대방의 욕구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정신화라고 하죠. 멘탈라이제이션, 멘탈, 멘탈라이제이션. 이러한 실력도 양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구성주의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확대하다 보면 이 삶에 대한 관점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우리 삶이 꿈과 같구나 하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신비롭다는 것.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신비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삶에 대한 관점, 시각의 어,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조금은 더 삶에서 조금 초연해지는 그러한 관점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세 번째 마음 지식이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말은 좀 어렵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한다면 어떤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용량이 작다. 우리가 뭐 숫자도 7개 이상 불러주게 되면은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한꺼번에. 그 8개, 9개, 10개, 11개 들어오게 되면 앞에 게 벌써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 메모리 혹은 의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다른 비유로는 또 의식 공간 혹은 마음 사회 무대, 마음이라는 사회의 무대, 마음 사회는 무한히 커도 마음은 무한히 커도 그 무대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이 작은 이유는 우리가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정신 자원이.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의가 정신 자원의 배분이다. 영어로 allocation of mental resources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간단하게. 주의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죠. 뭐 시쳇말로 몰빵이라고도 하죠.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정신 자원을 일부 쓰면서 또 정신 자원의 일부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정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주의인데 이 정신 자원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화적으로 갖고 있는 선택의 기제 중에 하나는 기분 일치성 효과입니다. 무드 강그로티 이펙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공부해 놓은 지식들이죠. 경험들이죠. 그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마음사의 무대에 의식 공간에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작업과 관련된 어떤 정서, 그 정서와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올라요. 내가 화가 났다면 화와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오릅니다. 내가 불안하다면 불안과 관련된 기억들이 잘 떠오릅니다.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내가 불안할 때는 뭐 내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기억보다도 바로 지금 불안과 관련된 기억들이 떠올라야 지금 이 불안과 관련된 그 정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그래서 특히 화가 날 때는 화와 관련된 기억이나 화와 관련된 생각이 잘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화가 더 나고 불안할 때는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우울할 때는 생각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확대 축소 전략을 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자기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그 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축소하게 되는. 뭐 기본적으로 그 정보 처리 용량, 이런 정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성 관계로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투자가 되면 다른 한 부분에는 적게 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뭐 부정 편향성이 있죠. 지위 편향성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에 더 주의를 두게 되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더 그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쉽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진화적인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정보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시사점으로는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유하자면 하나의 인간의 원죄와 같다.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면 그것은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원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용량이 컸다면 내가 좀 우울할 때도 내가 옛날에 좀 잘 나갔던 때 뭐 아주 뭐 내가 갖고 있는 또 장점들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우울할 때는 정말 실패했던 것들 나의 못난 모습들 이것들만 잘 떠오르고 또 상대와의 배우자와 어떤 무슨 말다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도 많은데 그런 경험들도 많은데 그거는 안 떠오르고 나를 화나게 했던 옛날 기억들이나 나에게 좀 섭섭함을 줬던 기억들이나 또 상대의 못난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떠오르니 이 공정한 정보 처리를 하고는 한참 멀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으로 인해서 이것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의 희생자,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상대에게 못할 말, 못할 행동까지 하고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 처리 용량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비유하자면 복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다. 매니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전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의식 공간, 지금 마음사의 무대에 몇 개만 의도적으로 내가 정보를 어떠한 경험을 어, 인지를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금방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 또 명상, 쉼의 기술, 마음챙김, 봄의 기술, 긍정심리, 씀의 기술 이런 기술을 배울 때도 보면 이런 정보 처리 용량이 작다는 것이 이러한 공부를 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거에서 긍정 심리 접근을 이제 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MPT는 긍정 심리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내면 중에서 밝고 건강한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건강한 부분, 건강한 부분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불건강한 어떤 뭐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기억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열등한 어떤 측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면의 불건강한 측면도 있고, 물론 건강한 측면도 있죠. 근데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는데 이 불건강한 마음에만 자꾸 이것을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름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나 그럴수록의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즉,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제로성 관계란 말입니다. 그 제한된 정신 자원을 지금 불건강한 마음과 씨름하는 데 투자를 하게 되니까 건강한 마음들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건강한 마음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내 의도와는 반대로 내 주의를 먹고 내 정신 자원을 먹고 점점 비대하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MMPT라든지 또 다른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 액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긍정 심리 접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건강한 마음에 투자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두고 건강한 마음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즉 불건강한 마음이 그대로 있으나 이것이 우리 마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 크기는 똑같다 할지라도요. 내 옛날의 그 트라우마 기억이 여전히 있어도
또 내 마음에 여전히 열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의 건강한 부분들에 투자를 했고 그 건강한 부분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건강한 마음과 씨름하기보다는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또 MMPT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담자들이 좀 더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창조적 절망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창조적 절망감을 통해서 내가 불건강한 마음에 투자할 필요가 없구나. 그럴수록에 더 문제가 커질 뿐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납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심리 교육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그리고 그 심리 치료에 있어서 그 교육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암기식 혹은 뭐 주입식 이런 교육은 안 되겠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뭐 가능하다면 소크라테스 기법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 내담자 스스로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바르게 알므로써 바른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명이 어리석음이 고통의 출발점이거든요. 내가 바로 알게 되면 거꾸로 바로 알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고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가 성장하면서 내 행복이 증진되겠죠. 그래서 이 MMPT에서는 이와 같이 그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이러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가능하다면 상담자, 치료자, 혹은 코치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선생님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좋죠. 특히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자가 상담, 자가 심리 치료가 좀 어려우니까 자가 코칭이 어려우니까 그런 다른 도와주는 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또 뒤에 배우는 마음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내 동기가 변화하고 내 인지가 변화하고 내 행동이 변화합니다. 그거를 뭐 일상용어로는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저 끝으로 그 마음사회 이론입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 부분은 내담자들에게 반드시 교육돼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MMPT로 상담을 하거나 MMPT로 심리치료를 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사회 이론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가정입니다. 나는 하나다. 나라고 하는 인간, 뭐 김정호는 하나다라고 보는 것은 가정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김정호는 여러 나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 마음에는 여러 나들이 산다. 김정호라는 마음 사회에는 여러 나들이 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훨씬 심리적 유연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하나인가요? 여럿인가요? 대한민국은 하나지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사나요?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집단이 있습니까? 우리 당으로 보면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또 그 밖에 지지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또 개인들이 각자가 각자의 욕구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전체를 이름하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유엔에서는 한 표를 행사하겠죠. 그렇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욕구들을 이해하겠죠. 훌륭한 정치가라고 한다면, 훌륭한 리더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을 동일한 획일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여러 다양한 존재들로 볼 줄 알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욕구와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서로 다른 욕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통합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훌륭한 정치적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사회에도 다양한 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를 하나라고만 주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n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두운 기억, 어두운 모습, 그림자와 같은 부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n분의 1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나에 선택하느냐죠. 기본적으로는 그 어두운 나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옛날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해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말로 하면 화해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방종하게 둔다는 것 뜻은 아닙니다.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하고 그럴 때 함께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어떤 뭐 공부를 한다, 뭐 학생 같으면은 뭐 기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동기들을 잘 조화롭게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동기들을 연합체를 형성해서 해나간다면 아마 유튜브로 빠지거나 뭐 이런저런 데로 빠지지 않고 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 내면을 하나로 보지 않고 다양한 나들로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개인 내 소통도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나와 아내의 관계, 나와 남편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와 부모님의 관계, 형제의 관계, 뭐 직장 동료, 상사의 관계 이렇게 남들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잘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내면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왜?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들이 각각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구와 동기죠. 욕구와 생각, 인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결합체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들이. 다양한 나들이 살아요. 욕구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욕구 생각들 뿐인데 여기에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나가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사의 무대 아래에 있을 때는 나라고 할 수 없고 하는 동기인지의 덩어리인데 그것이 이제 마음사의 무대를 올라오게 되면 그게 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마음챙김의 빛을 조사하게 되면 마음챙김의 빛을 보내주게 되면 분해가 되죠. 동기, 인지 등으로. 그러나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말을 씁니다.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내가 어떤 나에 동일시했느냐, 어떤 나들을 내가 키우고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행복과 성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사회에 훌륭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사의 이론,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자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마음은 여러 나들로 이루어진 사회다. 또 하나는 이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등을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키워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도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알고 보면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때도 상대방 역시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일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여러 나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나가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와 잘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나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나를 불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사이로는 나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시사점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상담 심리 치료를 할 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우울이나 불안이나 자신의 특정한 모습에 꽂혀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안이나 우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상당히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심리적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정적인 모습, 불건강한 나에 꽂히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아까 마찬가지로 5개 원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나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한 나들에 투자하는 것이죠. 즉 긍정적인 동기, 심리적인 자원 이런 것의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나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 100년도 못 살고 가는 게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나의 정신 자원을 제한된 용량 제한성의 그 정신 자원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어서 건강한 나들을 양성하게 되겠죠. 또 그리고 이런 마음 사이로는 심리 치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배우는 그 마음 챙김을 배울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 중에 하나인 그 자비 수행 중에서 자기를 향한 자기자비 역시 그 마음 사이론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힘들어하는 나도 있지만 그 힘들어하는 나들을 포용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자비로운 나, 사랑자비의 나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자비가 위로를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나도 있지만 그 힘들어하는 나를 보듬어주고 사랑 자비를 보내주는 그러한 따뜻한 나를 양성하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